그러면 이 금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중금리라는 게 있고 또 이 금리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세 가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기준금리,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시장금리,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사실은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몹시 혼란스러운 얘기예요. 예를 들면 미국 연준이 금리가 예를 들면 연준이가 금리를 내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질문 중 하나가 연준이 금리가 내렸는데 내 채권 가격은 왜 안 오르니?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리가 내리면은 채권 가격은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야, 근데 내가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며.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은 왜 안 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 좀 많이 하시는 건데,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일단 이런 겁니다. 제가 그림 준비를 못 했는데, 우리가 연준금리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짜리 금리, 기준금리라 생각하시면 되고, 은행이 빌려주는 금리니까요. 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보통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이제 미국 국채 펀드 같은 경우는, 물론 그때그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 시장금리라는 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시장금리가 10년이에요. 네. 즉, 일반 투자자들이 만약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국채 가격을 좌우하는 거는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즉, 이 국채 펀드가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 시장금리가 내려야 되는 거죠. 즉, 10년만 국채금리가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물론, 저는 상관이 없지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는, 해당되는 채권형 펀드에 해당되는 시장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관련이 있죠. 엄밀히 따지면 기본적으로 연준금리 같은 경우는 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이론적으로 시장금리도 같이 내려가게 되고 올리게 되면 같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컨셉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조금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연준금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지 말지 잠시 약간 제가 고민인데, 편안하게, 예. 어떤 고민이냐면요. 지금 연준 금리가 결정되는 메커니즘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이 살짝 빠졌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키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연준금리, 시장금리라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연준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게 되면 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다시 연준금리와 시장금리를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 연준금리는 정책금리고 우리가 투자자들의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거는 시장금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또 인플레이션과 정책금리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책금리에도 결정에도 영향을 주지만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즉 미국 10년만 국채금리도 기본적으로 만약 시중에 인플레이션이 커진다고 하면 시중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줄어들면 시중금리도 내려가게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목금리가 시중금리가 명목금리지 않습니까? 명목금리는 기본적으로 실질 경제 성장률 내지 실질 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단기간에는 어떤 실질 금리가 크게 변하지 않는 거고 따라서 실제로 명목금리 우리가 말하는 시중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 국채를 투자했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게 좋겠죠. 그래야 시중금리가 내려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거는 경기가 지금 과열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높여가지고 뭔가 경기 진정을 좀 시키려는 그 시도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흡수해야 되니까. 예. 이게 지금 대표님마저도 제가 보니까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책금리의 영향입니다. 예를 들면은 시중 인플레이션이 많이 불거지면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운영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들이 여기 중앙은행에서 가져가는 금리도 올라가니까. 그렇죠.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시중금리는 그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과 바로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뜨면은 바로 시중금리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시중금리 뜨게 되면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채 투자자 입장,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내가 가진 금리보다 더 내려가야지 이득을 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금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내려가주는 게 좋은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채권 가격은 이건 한 것 같고, 그러면 채권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신용 등급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어떻게 보고 알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 신용 등급은 사실은 그 채권 투자를 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실제로 채권형 펀드 같은 거나 채권형 ETF를 투자할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먼저 첫 번째 체크해야 될 항목이 신용 등급을 체크하는 건데, 근데 그게 뭐 개별적으로 항목 체크하는 경우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펀드나 ETF를 하실 때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약 여러분이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채권형 펀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 주식, 그러니까 증권사에 가서 미국에 있는 상장된 ETF를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상품 기본 정보에 그러니까 이 펀드나 ETF의 가중 평균 신용 등급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냥 그건 기본 브로셔만 보시더라도 전체 등급을 보시면 바로 그 정보는 바로 나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우리 이제 채권에는 사실 그 말씀하신 뭐 미국의 국채, 그러니까 뭐 한국의 뭐 국채 이런 식으로 국가가 발행한 국채가 있을 것이고요. 일반 사기업들에서 발행하는 기업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로 우리가 채권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국채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국채를 포함한 전부 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전체. 그러니까 국채는 전체 채권 시장의 아주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채권 투자 경험들이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일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사실 국내 채권 경험만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거고, 근데 그러니까 국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금 대표님처럼 피드백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내는 회사채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등급이 낮은 하이드 채권 시장도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량 채권 내지 국채 중심의 국내 회사채,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 분들이 채권 이꼬르 우량 채권, 국채만 생각하시는데 해외로 가면은 다양한 형태의 위험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등급을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정적인 미국 국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거는 결국 그런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채권이 합쳐져 있는 맞습니다. 거라고 그 보면 되겠네요. 묶음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수익 예상하는 우리가 채권 투자하면 예상 수익과 그다음에 이 변동성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용 등급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신용 등급은 단순하게 이게 등급이 높은 거거나 낮은 거나를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채권 펀드나 ETF를 고를 때 신용 등급을 꼭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서 신용 등급이 의미하는 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 채권의 어떤 캐릭터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여기 투자해서 기대 수익은 몇 프로 기대할 수 있겠구나. 두 번째, 내가 여기를 투자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겠구나. 또 다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등급만 보더라도요. 신용 등급만 보면. 예, 한번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그 신용 등급을 보시면요. 신용 등급이 트리플 B부터 투자 적격 채권입니다. 그리고 더블 B 아래는 투자 부적격 채권, 즉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수익의 구조를 아까 채권 투자를 할 때 수익 구조를 크게 두 가지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자 수익과
자본 손익으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항상 채권 투자를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고민하고 투자하시면 아주 크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자 수익은 등급이 높을수록 이자 수익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지겠죠. 왜요? 신용이 좋으니까 싼 값에 자꾸 그렇죠. 돈을 줄 그렇죠. 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면은 금리가 높지 않아도 수주가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군데서 투자하겠다고 예. 나오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우리 예를 한번 듣고 예를 들면 굉장히 등급이 낮아요. 한국에서 등급이 WB 아래에 있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은 금리가 굉장히 높아야 사람들이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등급이 높을수록 이자 수익은 작고요. 반면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자 수익은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까 이자 수익은 그렇게 구성되고 반면 자본 손익. 네. 자본 손익은 뭐냐면은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얼마나 가격이 출렁될 것이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세,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되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등급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성전자 만약에 채권이 있다고 하면은 경제에 크게 연동을 받을까요, 가격이? 워낙 신용이 좋으니까 그렇진 않을 것 그렇게 안 같은데. 받겠죠. 네. 맞습니다. 반면 등급이 낮은, 만약 WB의 기업이라고 합시다. 그거는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굉장히 많이 받죠. 왜냐하면 경제가 나빠지면 부도 리스크가 확 커질 거니까 사람들이 그 채권을 다 기피를 할 것이고 반면 경제가 턴어라운드를 해요. 경제 좋아지면은 쿠폰이 이만큼 되는데 턴어라운드는 부도 리스크가 줄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채권을 많이 사겠죠. 네. 따라서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시세 변동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등급이 높을수록 시세 변동 영향이 작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자 수익과 자본 손익의 변동성인데 등급이 높을수록 이게 어떤 수익의 변동성이 작겠죠. 네. 반면 등급이 낮을수록 이게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따라서 우리 여기서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더 보면은, 자, 일단 등급이 높을수록 어떤 채권 전체 총수익은 등급이 높을수록 영향을 조금 받고 반면 등급이 낮을수록 전체 그 수익의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저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등급이 높은 채권부터 아래까지 채권을 얘기했을 때 이론적으로 우리가 경기 침체기에는 어딜 투자해야 될까요? 경기 침체기에는 등급이 좋은데. 그렇죠. 해야겠죠? 좋은 데를 해야 네. 되고 반면 경기가 완전히 이제 딱 바닥을 찍고 돌아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 신용등급이 좀 낮은 그렇죠. 기업도 좋아질 테니까. 예, 하이드 채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경기 바닥에는 경기가 이렇게 꼬라지는 동안에 하이드 기업의 가격은 완전히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해 있을 거란 거예요. 근데 경기가 딱 돌아서면은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훨씬 더 많을 거니까 오히려 그런 거죠. 따라서 경기 침체기에는 우리가 알는 정통적인 우량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반면 경기가 턴어라운드하고 상승기에는 등급이 낮은 채권 투자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량 채권은 경기 하강기에 그리고 경기 상승기에는 피해야 되고, 반면 하이드 등급 같은 경우는 경기 하강기에는 피해야 하고 경기 상승기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용 등급이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좋을 때 잘 작동될 건지 경제가 나쁠 때 잘 작동되는 건지에 대한 함의도 신용 등급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투자 적격으로 표현되는 게 트리플 B부터가 투자 적격이고, 그러면 WB부터는 아래쪽으로는 네. 투자 부적격.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그 WB 아래의 기업에서 하이힐드 채권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거고, 네. 나쁠 때는 그 이상의 등급에서 선택을 하면 된다는 그렇죠. 얘기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대표님이 경제가 앞으로 당분간 안 좋아질 것 같다고 하면은 등급이 높은 채권, 아니야, 지금 이미 나쁜 뉴스가 다 반영됐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은 국채가 아니라 등급이 낮은 하이힐드 채권 투자라는 얘기죠. 예. 근데 만약 제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네. 딱 이렇게 보니까 등급을 보니까 투자 대상 채권이 네. 하나는 트리플 B예요. 네. 하나는 뭐 더블 A예요.
그럼 차이가 그래도 몇 단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이자율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 이 안에서도 차이가 나나요? 납니다. 아, 납니다. 투자 적격에서도 한 단계마다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네, 납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예. 보통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길래 많이 난다고 하세요? 지금 사실은 이제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트리플 B 여기가 투자 적격이죠, 그죠? 네. 여기 안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진짜 큰 차이는 뭐냐면 트리플 B와 더블 B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투자 적격과 부적격의 차이가 예, 비록 하나의 차이지만은 한 단계 차이지만 이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이제 마치 이런 겁니다.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식을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이 아직까지 이머징 마켓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선진국 주식에 굉장히 선진국 MSCI 월드 선진국 주식에 포함되려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즉 이런 거죠. 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글로벌 전 세계 투자자 자금들이 이머징 투자하는 자금 대비해서 선진국 투자하는 자금 압도적으로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상향되는 순간에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기본적으로 다 우리 시장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커지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표현하게 채권을 갈게요. 채권 하이드와 투자 적격과 부적격의 차이는 마치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국민연금. 네. 전 세계에서 넘버 3, 넘버 4 정도의 엄청나게 큰 자금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아마 국민연금에서는 하이드 채권 투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더블 B는 국민연금에 못 들어오는데 트리플 B는 국민연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한 단계 차이 때문에 적격과 부적격의 차이로. 예. 그러면 이게 결국 가격이 엄청나게 둘이 차이가 나는 거고 가격이 차이 난다는 건 뒤집어 얘기하면은 쿠폰도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쿠폰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쿠폰은 이자 수익이요. 이자 수익. 네, 네. 지금 하이드 채권의 이자 수익은 지금 매번 시가각 달라지지만은 한 6%, 어떻게 되냐면 한 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 정도 되죠. 지금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얼마냐면은 1.6%밖에 안 되거든요. 하이드 채권은 지금 한 5.5에서 한 6%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근데 반대로 지금 이제 경기가 이렇게 좀 침체되는 시기에 하이힐드 채권이 이자 수익이 높다고 해서 투자를 했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도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투자 부적격에 속하는 기업들이면 신용 상태가 안 좋다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좀 뭐 부도의 염려라든가 이런저런 그러면 이게 하이힐드 채권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투자 이꼬르 매크로 투자라고 합니다. 즉 일단은 금년의 빅픽처가 어떨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이힐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금년 경제는 특히 우리가 하이힐드라 하면 주로 미국 하이힐드를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 경제가 금년에도 여전히 어느 정도는 견조하겠다는 전망이 있다고 하면 미국 하이힐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미국 경제가 지금 완전 끝자락이야. 앞으로 미국 경제가 이제 다운턴으로 접어들 것 같다고 하면 하이힐드 채권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하이힐드 채권 투자하시면 안 되고 반면 저 반대편에 미국 국채를 들어가야죠. 네.